임신한 첩을 하룻밤 사이에 없애버린 안방마닐. 임신한 년이 죽으면 귀신이 톡하다던데. 하지만 그날 밤 시체 속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오디오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조선 중기 선조 임금이 다스리던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경주에서 멀지 않은 작은 고을에 최대감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나이 50에 가까웠는데 본부인 윤 씨와의 사이에 자식이 없어 늘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명문가의 딸이었고 집안이 좋았으며 최 대감은 그 집안의 힘을 빌려 벼슬길에 올랐으니 윤 씨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봄이었습니다. 최 대감이 장터에서 한 여인을 보게 되었는데 비단을 파는 상인의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홍주라고 했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후손이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비단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고왔고 목소리가 맑았으며 눈빛이 슬프면서도 온화했습니다. 최 대감은 홍주를 보는 순간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중매를 넣었는데 홍주의 어머니는 딸이 첩으로 가는 것을 반대했지만 홍주는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가 병들어 약값이 필요했고 최 대감이 약속한 돈이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홍주는 최 대감의 별채로 들어갔습니다. 최 대감은 홍주를 아꼈는데 매일 저녁 별채로 찾아갔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홍주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주었습니다. 홍주도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점차 최 대감을 믿게 되었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무렵 홍주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최 대감은 기뻐했는데 드디어 자식을 얻게 된다는 생각에 날마다 홍주를 찾아가 배를 쓰다듬었고 건강하게 자라라고 속삭였으며 태어나면 아들이든 딸이든 귀하게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주는 최 대감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는데 처음으로 행복을 느끼고 있었고 아이가 자라는 것을 느끼며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본체의 윤 씨는 달랐습니다. 홍주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는데 자신은 10년 넘게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첩이 먼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 수치스러웠고 최 대감이 홍주만 찾아간다는 것이 질투가 났으며 그 아이가 태어나면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윤 씨는 유모를 불렀습니다. 유모는 윤 씨를 어릴 때부터 돌본 사람이었는데 윤 씨에게 충성했고 윤 씨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었습니다. 윤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계집이 아이를 낳으면 나는 끝이다. 윤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유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 했습니다. 윤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방법을 찾아라. 조용히, 흔적 없이. 유모는 저를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며칠 후 유모가 작은 봉지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검은 가루가 들어 있었고 냄새도 없었으며 탕약에 타면 모를 거라고 했습니다. 윤 씨는 봉지를 받아 품에 넣었는데 손이 떨렸지만 결심은 굳었고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홍주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만삭이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걷기도 힘들어졌고 숨쉬기도 힘들어졌으며 하루 종일 별채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최 대감은 더욱 자주 찾아왔는데 곧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기쁨에 들떠 있었고 홍주도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유모가 별채로 찾아왔는데 탕약을 들고 있었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몸조리하시라고 보내신 약입니다. 드시고 편히 쉬십시오. 유모가 말하며 탕약을 건넸습니다. 홍주는 고맙다며 받았는데 윤 씨가 자신을 신경 써준다는 것이 의외였지만 기뻤고 탕약을 마셨습니다. 쓰면서도 단맛이 났고 따뜻했으며 다 마시자 유모가 그릇을 받아 들고는 황급히 나갔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홍주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데 속이 메스꺼웠고 어지러웠으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으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와 주세요. 홍주가 가까스로 소리를 냈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별채는 본체에서 멀었고 하인들도 없었으며 홀로 있었습니다. 홍주는 바닥에 쓰러졌는데 온몸에 힘이 빠지고 있었고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으며 배 속의 아이가 발버둥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이야, 미안하다. 엄마가 지키지 못했구나. 홍주는 배를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으며 아이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죽게 된다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의식이 점점 희미해졌고 손발이 차가워졌으며 숨이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유모가 다시 별채로 왔는데 홍주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이 거의 끊어진 것 같았고 곧 죽을 것 같았으며 유모는 황급히 본체로 돌아가 윤 씨에게 보고했습니다. 일이 끝났습니다. 유모가 속삭이자 윤 씨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마라. 완전히 없애버려라. 윤 씨의 명령에 유모는 절을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한밤중에 유모와 하인 둘이 별채로 갔는데 홍주를 거적에 말았고 아무도 모르게 지게에 지어 나갔으며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고 나무가 우거져 어두웠으며 하인들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깊이 팠고 넓게 팠으며 사람 하나가 들어갈 만한 구덩이를 만들었습니다. 홍주를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거적에 쌓인 채로 굴러떨어졌고 바닥에 닿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으며 하인들이 흙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삽으로 흙을 퍼서 던졌고 점점 쌓여갔으며 홍주의 몸이 흙에 묻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흙 속에서 홍주의 눈이 살짝 떠졌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것인데 희미하게 주변을 느낄 수 있었고 자신이 묻히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숨을 쉬려 했지만 흙이 입으로 들어왔고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힘이 없었으며 흙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홍주는 살려달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 힘을 다해 움직였는데 옷고름을 풀었고 옷을 벌렸으며 몸을 웅크려 배 주변에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숨 쉴 수 있도록, 아이가 살 수 있도록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감싸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야, 살아라. 제발, 살아서. 홍주의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흙이 완전히 덮였고 어둠이 내렸으며 홍주의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하인들은 흙을 다 덮고 위를 다졌는데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고 나무십과 풀을 덮어 놓았으며 황급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최대감은 홍주를 찾아갔습니다. 별채는 비어 있었고 홍주는 보이지 않았으며 탕약 그릇만 놓여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당황했는데
하인들을 불러 찾았지만 아무도 몰랐고 윤 씨에게 물었지만 윤 씨는 모른다고 했으며 밤새 찾았지만 홍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 대감은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았고 홍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윤 씨가 무언가 했다는 것을. 하지만 물을 수 없었고 따지지도 못했으며 그저 고개를 떨구고 방으로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는 작은 무덤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무덤이었고 표시도 없었으며 그 안에는 홍주가 누워 있었습니다. 차가운 흙 속에서 아이를 감싸며 마지막 온기를 아이에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제2장 흙 속에서 들리는 울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비가 내렸는데 억수같이 쏟아졌고 천둥이 하늘을 갈랐으며 바람이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비가 그쳤고 하늘이 개기 시작했으며 산속은 물에 젖어 축축했습니다. 계암 스님은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처 암자에 사는 스님이었는데 매일 아침 산을 돌며 나무 아미타불을 외웠고 길 잃은 짐승이나 다친 새를 살피곤 했습니다. 스님은 40이 넘었지만 건강했고 무술에 능했으며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스님이 산길을 걷다가 낯선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오지 않던 곳이었는데 어젯밤 폭우로 길이 무너져 돌아가야 했고 나무가 우거진 깊은 곳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조용했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으며 낙엽이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스님이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는데 처음에는 새소리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아니었습니다. 멈춰 섰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들렸습니다. 으앙, 으앙. 분명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아기 울음소리였는데 희미했지만 또렷했고 어디선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깊은 산 속에 아기가 있다니 믿을 수 없었지만 분명히 들렸고 스님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소리를 따라가니 작은 공터가 나왔습니다. 나무잎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풀이 덮여 있었는데 언뜻 보면 평범한 곳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흙이 최근에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는 그 땅 밑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으앙, 으앙. 더 선명해졌습니다. 스님은 무릎을 꿇고 귀를 땅에 대보았는데 분명히 땅 속에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현실이었고 스님은 황급히 나무잎을 치웠습니다. 맨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는데 손톱이 찢어지고 손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스님이 구해줄게. 스님이 소리치며 계속 팠습니다. 흙이 축축했고 무거웠으며 파도 끝이 없는 것 같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졌는데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었고 스님은 더 빨리 팠습니다. 한참을 파자 무언가 걸렸습니다. 거적이었는데 뭔가 쌓여 있었고 스님은 거적을 걷어냈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젊은 여인이었는데 눈을 감고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으며 죽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는데 임신한 상태였고 옷을 벌린 채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여인의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고 이미 오래전에 숨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얼굴도 만져보았는데 역시 차갑고 딱딱했으며 시신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울음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으앙, 으앙. 여인의 몸속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놀라 여인의 배를 보았는데 옷 안쪽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옷 사이로 나와 있었는데 꼬물거리고 있었고 살아 있었습니다. 세상에, 아기가. 스님이 떨리는 손으로 여인의 옷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 아기가 있었는데 갓 태어난 아기였고 온몸이 피와 양수로 젖어 있었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황급히 아기를 안아 올렸는데 작고 가벼웠지만 따뜻했고 숨을 쉬고 있었으며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있구나. 살아있어. 스님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자세히 보니 사내아였는데 울음소리가 힘찼고 손발을 버둥거리고 있었으며 생명력이 강해 보였습니다. 스님은 품 안에 아기를 깊숙이 넣어 따뜻하게 해주었고 다시 여인을 살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손도 차갑고 발도 차갑고 목도 차가웠는데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던 가슴과 배 부분만큼은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는데 차갑게 식은 다른 부분과 달리 따뜻했고 마치 아기를 살리기 위해 마지막 체온을 모두 그곳에 모아둔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여인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곳에 묻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죽어서도 아이를 살렸다는 것은 분명했고 옷을 벌리고 몸을 웅크려 아이가 숨 쉴 공간을 만들었으며 자신의 마지막 온기를 모두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목숨을 바친 희생이었으며 기적이었습니다. 보살이십니다. 당신은 진정한 보살이십니다. 스님이 합장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 여인의 손에 무언가 쥐어져 있는 것이 보였는데 작은 물건이었고 스님이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옷가락지였습니다. 반쪽만 있었는데 깨끗하게 반으로 나뉜 것이었고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옷가락지를 주워 품에 넣었는데 언젠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것 같았고 아기를 위해 보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님은 아기를 안고 일어섰습니다. 여인의 시신을 그대로 둘 수 없었기에 다시 흙을 덮어주었는데 정성껏 덮었고 위에 돌을 쌓아 표시를 해두었으며 합장하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극락광생하십시오. 당신의 아이는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반드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 당신의 은혜에 보답하게 하겠습니다. 스님이 맹세했습니다. 아기는 스님의 품에서 울음을 그치고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는데 따뜻했고 안전했으며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아기를 안고 암자로 돌아갔습니다. 산길은 멀었지만 조심스럽게 걸었고 아기가 다치지 않도록 품에 꼭 안고 있었으며 중간중간 멈춰 아기가 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암자에 도착했는데 스님은 아기를 눕히고 깨끗한 물로 씻겨 주었습니다. 아기를 씻기며 스님은 놀랐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없었고 건강해 보였으며 흙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힘으로 지켜낸 생명이었고 기적처럼 살아남은 아이였으며 스님은 이 아이가 범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이름을 지어줘야겠구나. 스님이 아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름을 정했는데 무진이라고 했습니다. 끝이 없다는 뜻이었고
이 아이의 생명력이 무궁무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으며 어머니의 사랑이 무한했던 것처럼 이 아이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기를 바랐습니다. 무진아, 잘 자거라. 이제 안전하단다. 스님이 아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기는 스님의 손길에 편안해하는 듯했고 조용히 잠들었으며 작은 가슴이 오르락내리락하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산속 어딘가에 아기의 어머니가 묻혀 있었고 차가운 흘 속에서 영원히 잠들어 있었으며 아무도 그 희생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알고 있었고 무진이 자라면 반드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다짐했으며 어머니의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날부터 스님은 무진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절에는 스님 혼자였기에 돌볼 사람이 없었지만 스님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냥의 젖을 구해 먹였고 밤에 울면 업고 달랬으며 아프면 약초를 다려 먹였습니다. 무진은 튼튼하게 자라고 있었고 잘 웃었으며 스님을 따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무진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는데 얼굴이 준수했고 몸이 건강했으며 눈빛이 맑고 깊었습니다. 스님은 무진에게 글을 가르쳤고 무술을 가르쳤으며 사람의 도리를 가르쳤습니다. 무진은 모든 것을 잘 배웠고 스님을 아버지처럼 따랐으며 행복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무진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어머니의 희생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무진이 자신의 뿌리를 찾게 해줘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18년이 흘렀습니다. 무진은 이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가 훤칠했고 어깨가 넓었으며 얼굴은 준수했지만 눈빛은 깊고 차분했습니다. 스님에게 배운 무술은 이미 경지에 올랐고 글도 많이 읽었으며 사람의 도리를 아는 청년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무진은 매일 아침 산을 돌며 수련을 했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팔 힘을 키웠고 바위를 들어 올리며 다리 힘을 길렀으며 도끼를 휘두르며 검술을 익혔습니다. 스님은 무진을 보며 흐뭇해했는데 잘 자랐고 훌륭해졌으며 이제 세상에 나가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스님이 무진을 불렀는데 표정이 진지했고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았습니다. 무진은 스님 앞에 앉았고 스님은 한참을 말없이 무진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진아, 이제 내게 말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내가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다. 스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진은 자신의 출생에 대해 궁금했던 적이 많았는데 스님은 항상 때가 되면 이야기해 주겠다고 했고 무진은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그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8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날, 산속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흙을 파헤쳤더니 여인의 시신이 있었고 그 품에서 무진이 태어나 있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여인은 이미 죽어 있었지만 마지막 체온을 아이에게 전해주며 살렸고 옷을 벌려 아이가 숨 쉴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무진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고 숨이 가빠졌으며 믿기지 않았지만 스님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거짓일 리 없었습니다. 스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 어미는 너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 죽어서도 너를 지켰고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생각했으며 그 사랑으로 너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진은 고개를 숙였는데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으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분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에 오열했습니다. 스님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옷가락지였는데 반쪽만 있었고 오래되어 빛이 바랬으며 피가 묻어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님이 무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내 어미가 손에 쥐고 있던 것이다. 반쪽밖에 없지만 분명 무언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스님이 말하자 무진은 떨리는 손으로 옷가락지를 받았습니다. 작고 차가웠지만 무거웠고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이었으며 무진은 옷가락지를 꼭 쥐고 흐느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끓어올랐는데 슬픔이었고 그리움이었으며 동시에 분노였습니다. 무진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지,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었는데 자신도 정확히는 모른다고 했지만 분명한 것은 있었습니다. 내 어미는 누군가에게 해를 입었다. 산채로 묻혔고 독을 먹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누군가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다. 스님의 말에 무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고 주먹을 꽉 쥐었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자가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복수심이 타올랐습니다. 그 자를 찾아야 합니다. 어머니의 원수를 갚아야 합니다. 무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스님은 무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는데 이럴 줄 알았고 말리고 싶었지만 말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진아, 복수는 쉬운 길이 아니다. 내 마음을 어둠으로 물들게 할 수 있고 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스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님, 저는 어머니가 왜 죽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무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스님은 무진의 눈을 보았는데 흔들리지 않았고 결심이 굳어 있었으며 이미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님은 무진의 어깨를 잡고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세상은 험하고 사람들은 악하다고, 특히 어머니를 죽인 자라면 더욱 위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진은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는데 스님께 감사했고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으며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무진은 작은 보따리를 꾸렸는데 옷 몇 벌과 먹을 것 조금, 그리고 옷가락지를 넣었습니다. 스님은 무진에게 노자돈을 주었고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가거라, 무진아. 스님의 말에 무진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일어서서 스님을 보았는데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고 씩씩하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스님은 무진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았으며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무진은 산을 내려가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암자가 작게 보였고 스님이 서 있는 것이 보였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고 암자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멈춰 섰습니다. 품에서 옷가락지를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반쪽밖에 없었지만 단면이 깨끗했고 어딘가에 나머지 반쪽이 있을 것 같았으며 그것을 찾으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진은 하늘을 보며 어머니께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기다려달라고 말입니다. 산을 완전히 내려오니 마을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시장이 열려 있었으며 활기찼습니다. 무지는 18년 만에 세상으로 나온 것인데 낯설었지만 두렵지 않았고 해야 할 일이 있었으며 복수가 아닌 진실을 찾아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무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18년 전 이 근처에서 여인이 사라진 적이 있는지, 최씨 성을 가진 양반이 있는지, 임신한 첩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지만 며칠을 물어다니자 한 노인이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 최대감 댁 말인가. 그 집 첩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지. 18년쯤 되었나. 노인의 말에 무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최대감, 그 이름을 기억했고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댁이 어디 있습니까? 무진이 물었습니다. 노인이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는데 산 너머 큰 마을에 있다고 했고 하루쯤 걸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무진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 그 길로 향했습니다.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최대감이 자신의 아버지일 것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그의 첩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 어머니를 죽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누군가를 찾아야 했고, 왜 어머니를 죽였는지 알아야 했으며,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고, 밤이 되어도 계속 걸었으며, 별빛을 따라 길을 찾아갔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복수심이 뒤섞여 타오르고 있었지만, 무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증오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되뇌었습니다. 하루를 걸어 큰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번화했고 사람들이 많았으며 큰 기와 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무지는 최대감 댁을 찾았는데 마을 어귀에서 물으니 모두가 알고 있었고 손으로 방향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이라고 했고 양반 댁이라고 했으며 함부로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무지는 멀리서 최대감 댁을 살폈습니다. 높은 담장이 둘러져 있었고 대문이 웅장했으며 기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넓은 집이었고 부유해 보였으며 하인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무지는 며칠을 지켜보며 집안 사정을 살폈는데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관찰했고 누가 드나드는지 누가 주인인지 파악했습니다. 최대감은 나이 든 양반이었습니다. 흰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걸음이 느렸으며 가끔 대문 밖으로 나와 산책을 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고 무언가 근심이 있어 보였으며 말이 없었습니다. 무지는 저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고 침묵한 사람이었으며 무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을 관찰하다가 무지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대문 앞에 방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일꾼을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힘센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고 나무를 하고 물을 길어야 한다고 했으며 품삯은 넉넉히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낡은 옷으로 바꿔 입었고 얼굴에 흙을 묻혀 더럽게 보이게 했으며 떠돌이 머슴처럼 꾸몄습니다. 보따리를 메고 대문을 두드렸는데 잠시 후 하인이 나왔고 무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일꾼 구한다는 방을 보고 왔습니다. 무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인이 무진의 체격을 살폈는데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 마음에 들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하인이 물었습니다. 무진은 미리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산골에서 왔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떠들고 있었는데 일자리를 찾아 이곳까지 왔습니다. 무진이 말하자 하인은 의심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글은 아느냐고, 무술은 배웠느냐고 물었는데 무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은 모르고 무술도 모르지만 힘은 세다고 했고 나무를 많이 할 수 있다고 했으며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인은 무진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당에 큰 돌이 있었는데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들지 못하는 무게였고 두세 명이 힘을 합쳐야 옮길 수 있는 것이었으며 하인은 무진이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돌 앞에 서서 허리를 숙이고 돌을 안아 들었습니다. 힘을 주자 돌이 들렸고 무진은 돌을 들어 올려 옮겼으며 다시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하인은 놀랐습니다. 저런 힘을 가진 사람은 처음 봤고 쓸모가 있겠다고 판단했으며 무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품삯과 밥을 주겠다고 했고 하인들이 자는 곳에 잠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으며 내일부터 일을 시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냐? 하인이 물었습니다. 무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진입니다. 진짜 이름을 숨길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으며 어머니가 낳은 아들로서 떳떳했습니다. 하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무진을 하인들의 숙소로 안내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무진은 성실하게 일했는데 나무를 하고 물을 길었으며 무거운 것을 옮기고 힘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다른 하인들이 힘들어하는 일도 혼자 해냈고 불평하지 않았으며 묵묵히 일했습니다. 하인들은 무진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힘이 세다고 칭찬했으며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름쯤 지났을 무렵 무진은 안채로 불려갔습니다. 안채에서도 일손이 필요하다고 했고 무진이 성실하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으며 안채 청소를 돕게 되었습니다. 무진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곳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조심스럽게 눈을 부릅떴습니다. 안채는 넓었습니다. 방이 여러 개 있었고 복도가 길었으며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무진은 청소를 하며 집안 구조를 파악했는데 어느 방이 누구 것인지 어디로 통하는지 기억했습니다. 최대감의 방도 보았고 하인들의 방도 보았으며 한쪽에 따로 떨어진 방이 있었습니다. 저 방은 누구 방입니까? 무진이 옆에 있던 여종에게 물었습니다. 여종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윤씨 부인 마님 방이야.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마님은 무서운 분이시거든. 여종의 말에 무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윤씨 부인 최대감의 본부인이었고 어쩌면 어머니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저 방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윤씨 부인이 친정에 다녀온다고 했고 며칠 동안 집을 비운다고 했으며 그 사이에 방을 청소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무진은 자원했습니다. 자신이 하겠다고 했고 깨끗이 청소하겠다고 했으며 여종들도 힘든 일이라 무진에게 맡겼습니다. 무진은 윤씨 부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을 살폈는데 넓었고 화려했으며 온갖 장신구와 비단이 가득했습니다. 화장대가 있었고 옷장이 있었으며 귀한 물건들이 즐비했습니다. 무진은 청소를 하는 척하며 방 안을 살폈습니다. 화장대에 다가갔습니다.
거울이 놓여 있었고 빛과 비녀가 있었으며 작은 상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지는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았는데 조심스럽게 열고 안을 확인했으며 다시 원래대로 놓았습니다. 귀걸이가 있었고 놀이개가 있었으며 비싼 장신구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상자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그 안에 옷가락지가 하나 있었는데 무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숨이 가빠졌으며 떨리는 손으로 옷가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반쪽이었습니다. 깨끗하게 반으로 나뉜 옷가락지였고 무진이 품에 지니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으며 색깔도 같았습니다. 무진은 황급히 품에서 자신의 옷가락지를 꺼내 맞춰보았습니다. 두 조각이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단면이 완벽하게 일치했으며 본래 하나였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진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윤씨 부인이 어머니를 죽인 범인이라는 증거였고 저 여자가 어머니에게서 빼앗아 간 것이었으며 18년 동안 간직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무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고 복수하고 싶었으며 당장이라도 칼을 들고 윤씨 부인을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심호흡을 했고 마음을 가라앉혔으며 스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라고 했던 자신의 말을 떠올렸고 제대로 된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조급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진은 윤씨 부인의 옷가락지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원래대로 놓아두었고 흔적을 남기지 않았으며 청소를 마저 했습니다. 방을 나와 문을 닫았을 때 무진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진범을 찾았습니다. 이제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밝혀야 했으며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했습니다. 무진은 주먹을 꽉 쥐고 하인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무진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씨 부인을 압박해야 했고 불안하게 만들어야 했으며 실수를 유도해야 했습니다. 무진은 매일 밤 어둠을 틈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윤씨 부인의 방 근처에 흔적을 남겼고 조심스럽게 혼란을 만들어냈습니다. 첫날 밤에는 꽃을 놓아두었습니다. 윤씨 부인의 창문 앞에 들국화를 한 송이 놓았는데 홍주가 좋아하던 꽃이었고 무진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 알아냈던 것이었습니다. 이틀째 밤에는 붉은 천 조각을 걸어두었습니다. 윤씨 부인의 문고리에 매달아 놓았는데 홍주가 입었던 옷과 같은 색이었고 바람에 흔들리게 해놓았습니다. 사흘째 밤에는 향을 피웠습니다. 윤씨 부인의 방 밖에서 은은하게 향을 피웠는데 장례식 때 피우는 향이었고 죽음을 연상시키는 냄새였습니다. 나흘째 밤에는 작은 종이 인형을 만들어 문 앞에 세워놓았는데 여인의 모습이었고 배가 불룩한 임산부의 형상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계속되자 두려워졌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인들을 불러 누가 장난을 치는 것이냐고 다그쳤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고 윤씨 부인은 초조해졌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유모를 불렀는데 유모는 18년 전 홍주를 묻는 것을 도왔던 사람이었고 윤씨 부인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 그림자가 져 있었으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누군가 날 괴롭히고 있어. 윤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모는 윤씨 부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윤씨 부인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홍주가 돌아온 것 같다고, 복수하러 온 것 같다고,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마님, 진정하십시오. 그 계집은 죽었습니다. 제가 직접 없앴습니다. 유모가 말했지만 윤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인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는 자가 있다고, 모두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모는 고개를 끄덕이고 하인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유모는 하인들의 숙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락도 받지 않고 들어가 보찜을 뒤졌고 옷가지를 뒤적였으며 의심스러운 물건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하인들은 불만스러워했지만 감히 대들지 못했고 가만히 서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무진의 차례가 왔습니다. 유모가 무진의 보찜을 가져가 풀기 시작했는데 무진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보찜 안에는 옷가지와 먹다 남은 음식, 그리고 작은 보자기에 싼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모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 옷가락지가 있었는데 반쪽짜리였고 오래되어 빛이 바랬으며 피가 묻어있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유모는 그것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유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18년 전 홍주를 묻을 때 본 것이었고 홍주가 손에 쥐고 있던 것과 똑같았으며 유모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그때 그 가락지였습니다. 유모는 황급히 윤씨 부인에게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옷가락지를 내밀었는데 윤씨 부인은 그것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디서 났느냐, 어디서? 윤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유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머슴 무진의 보찜에서 나왔습니다. 유모의 말에 윤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식은땀이 흘렀으며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18년 전 자신이 홍주의 손에서 빼앗은 가락지의 반쪽이었고 나머지 반쪽은 자신의 화장대에 숨겨두었으며 그것을 가진 자는 18년 전 그날 밤의 일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놈이 홍주와 관련이 있단 말이냐. 윤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생각이 빠르게 돌아갔는데 무진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고 18년 전 홍주가 죽었을 때 뱃속의 아이도 함께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놈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윤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유모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20살이 채 안 되어 보였습니다. 18, 9쯤 되려나. 유모의 말에 윤씨 부인은 확신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었던 것이었고 18년 동안 자라서 복수하러 온 것이었으며 자신의 범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저놈을 없애야 한다. 당장 없애야 해. 윤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모는 윤씨 부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윤씨 부인은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그 머슴을 살려두면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자신은 죽을 것이며 그 전에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유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내일 대감께 사냥을 권해라. 요즘 몸이 안 좋으시니 기운을 돋우시라고 해라. 그리고 그 머슴을 짐꾼으로 데려가게 해라. 윤씨 부인의 말에 유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계획인지 알았고 18년 전처럼 흔적 없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윤씨 부인의 명령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윤씨 부인은 사람을 불렀습니다. 마을에서 손꼽히는 사냥꾼이었는데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 하는 자였고 윤씨 부인은 그에게 비싼 값을 제시했습니다. 내일 사냥터에서 실수로 사람을 쏴라. 무진이라는 머슴이다. 화살이 빗나간 척하고 저놈을 맞춰라. 죽이고 나면 흔적을 남기지 마라. 윤씨 부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냥꾼은 고개를 끄덕였는데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것뿐이었고 누구를 죽이든 상관없었으며 내일 그 일을 해치우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최대감이 사냥을 나가기로 했는데 윤씨 부인이 권했고 몸이 좋지 않으니 기운을 돋우라고 했으며 최대감은 오랜만에 사냥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인들을 불러 준비를 시켰고 짐꾼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무진이 선택되었습니다. 무진은 사냥에 동행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자신은 새로운 머슴인데 왜 선택되었는지 의아했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으며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행이 산으로 향했습니다. 최대감이 말을 타고 앞서갔고 하인들이 따랐으며 무진은 짐을 지고 뒤따라갔습니다. 사냥터에 도착하니 숲이 우거져 있었고 조용했으며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이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활을 들고 사슴을 찾아다녔고 하인들도 흩어져 짐승을 몰았으며 무진은 짐을 내려놓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무진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사냥꾼이었고 활을 겨누고 있었으며 무진을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무진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스님에게 배운 감각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무진은 재빨리 몸을 숨겼는데 나무 뒤로 피했고 순간 화살이 날아와 나무에 꽂혔습니다. 누구냐? 무진이 소리쳤습니다. 대답은 없었고 다시 화살이 날아왔으며 무진은 재빨리 피했습니다. 암살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었고 무진은 확신했습니다. 윤씨 부인이 움직인 것이었고 자신의 정체를 눈치챈 것이었으며 이제 싸워야 했습니다. 무진은 나무 뒤에 숨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화살이 날아온 방향을 기억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스님에게 배운 무술이 몸에 배어 있었고 숲에서 움직이는 법도 알고 있었으니 천천히 사냥꾼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냥꾼은 무진이 나무 뒤에 숨은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활을 겨눈 채 나무를 주시했는데 움직임이 보이면 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무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의 뒤로 돌아가고 있었고 소리 없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무진이 사냥꾼 뒤에 섰습니다. 재빨리 손을 뻗어 사냥꾼의 목을 잡았는데 힘을 주자 사냥꾼이 숨이 막혀 활을 놓쳤습니다. 몸부림쳤지만 무진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고 곧 기절했습니다. 무진은 사냥꾼을 바닥에 내려놓고 몸을 수색했습니다. 주머니에서 무언가 나왔습니다. 비녀였는데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비싼 것이었습니다. 사냥꾼이 가질 만한 물건이 아니었지요. 무진은 비녀를 자세히 보았는데 어디선가 본 것 같았고 기억을 더듬다가 떠올렸습니다. 윤씨 부인의 방에서 본 것이었습니다. 화장대에 꽂혀 있던 것과 똑같았으니 윤씨 부인이 사냥꾼에게 준 것이 분명했습니다. 증거로군. 무진이 중얼거리며 비녀를 품에 넣었습니다. 사냥꾼을 나무에 묶어두었고
입에 천을 물렸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단단히 묶었습니다. 한양꾼이 깨어나면 신문할 생각이었고 윤씨 부인이 시켰다는 증언을 받아낼 생각이었으니 그것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진은 최대감 일행에게 돌아갔습니다. 화살이 날아왔다고 말했고 누군가 자신을 쏘려 했다고 말하자 최대감은 놀라 사냥을 멈췄습니다. 산적이 있는 것 같으니 돌아가야 한다고 했는데 하인들도 무서워하며 동의했고 일행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몸이 불편하니 잠시 쉬었다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최대감은 염려했지만 무진이 괜찮다고 하자 먼저 내려갔고 무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무진은 다시 사냥꾼에게 돌아갔습니다. 사냥꾼이 깨어나 있었는데 무진을 보자 눈이 커졌고 몸부림쳤지요. 입에 천 때문에 소리를 지르지 못했습니다. 무진은 사냥꾼 앞에 쪼그리고 앉아 천을 빼주었습니다. 누가 시켰느냐? 무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사냥꾼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고 돈을 받고 한 일이라 밝히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진은 비녀를 꺼내 사냥꾼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것은 윤씨 부인의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 여자가 시켰다는 뜻이지. 무진이 말하자 사냥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들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하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씨 부인 마님이 돈을 주며 당신을 죽이라고 했소. 실수로 쏜 것처럼 하라고 했고 사냥꾼이 떨리며 말했습니다. 무진은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18년 전 어머니를 죽인 자였고 이제 자신까지 죽이려 한 것이었으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여자를 여기로 불러올 수 있겠느냐? 무진이 물었습니다. 사냥꾼은 고개를 끄덕였는데 윤씨 부인에게 전가를 보내면 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일이 끝났다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했으니 무진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무진은 사냥꾼을 풀어주고 윤씨 부인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일이 끝났다고 말하고 시신을 확인하러 오라고 하라고 했는데 사냥꾼은 떨리는 다리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무진은 준비를 했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짐승을 잡기 위한 덫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큰 구덩이가 파여 있었고 나뭇가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무진은 그 근처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고 달빛만이 숲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는데 조심스러운 걸음이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고 긴장한 듯 했습니다.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유모와 함께 왔는데 긍부를 들고 있었고 주변을 살피며 걸어오고 있었으니 사냥꾼이 말한 곳을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라고 했나? 윤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모가 주변을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쯤인 것 같습니다. 시신이 어디 있는지. 유모가 말하는 순간 무진이 나무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등불빛에 무진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멀쩡히 살아 있었습니다. 상처 하나 없었고 차갑게 두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찾으시는 게 접니까? 무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윤씨 부인과 유모는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죽었어야 하는데 살아 있었으니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네, 내 놈이 어떻게? 윤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진은 한 걸음씩 다가갔는데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품에서 옷가락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당신이 빼앗아 간 것입니다. 18년 전 흙 속에 묻힌 여인의 손에서 빼앗아 간 것이지요. 무진이 말하자 윤씨 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풀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홍주였습니다. 당신이 독을 먹여 죽이고 산 채로 묻어버린 여인이었지요. 하지만 그분은 죽어서도 뱃속의 아이를 살렸습니다. 마지막 온기를 아이에게 전해주며 지켰고 그 아이가 바로 접니다. 무진이 말을 마치자 윤씨 부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어야 했는데 살아서 자신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안 돼. 안 돼. 내가 살아있을 리 없어. 윤씨 부인이 중얼거리며 계속 뒷걸음질 쳤습니다. 유모가 윤씨 부인을 붙잡으려 했지만 윤씨 부인은 정신없이 뒤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보지 못했고 발을 헛디뎠습니다. 윤씨 부인이 비명을 지르며 구덩이로 떨어졌습니다. 덫이었습니다. 짐승을 잡기 위해 파놓은 것이었는데 깊었고 바닥에 뾰족한 나뭇가지가 박혀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구덩이에 떨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비명을 질렀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진은 구덩이 위로 다가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윤씨 부인이 다리를 붙잡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고 무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판 덫에 당신이 빠졌습니다. 18년 전 어머니를 흙 속에 묻었듯이 이제 당신이 땅에 묻히는 것입니다. 무진이 말하자 윤씨 부인은 울부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말했고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하실 일이고 관아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무진이 말하며 밧줄을 던졌습니다. 윤씨 부인을 끌어올렸습니다. 묶어두었고 유모도 함께 묶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무진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으니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진은 두 사람을 끌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관아로 가야 했습니다. 죄를 밝혀야 했고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길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무진은 묵묵히 걸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관아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무진은 윤씨 부인과 유모를 끌고 밤새 걸었는데 두 사람은 울먹이며 용서를 빌었지만 무진은 듣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에 관아에 도착하자 문을 두드렸고 나온 관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자들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18년 전 홍주라는 여인을 독살하고 산 채로 묻었습니다. 관리는 눈이 커졌습니다. 윤씨 부인과 유모를 보더니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는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또가 나왔습니다. 무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는데 어머니가 독살당한 일, 자신이 흙 속에서 태어난 일, 그리고 18년 동안 진실을 찾아온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품에서 옷가락지를 꺼내 증거로 내놓았습니다. 윤씨 부인의 옷가락지도 관아에서 압수했습니다. 두 개를 맞춰보니 완벽하게 일치했고 원래 하나였던 것이 분명했지요.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윤씨 부인을 신문했는데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가 명확했고 유모가 먼저 자백하자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질투 때문에 홍주를 죽였다고, 아이까지 없애려 했다고 울먹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윤씨 부인이 첩을 죽였다는 이야기였고 18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다는 이야기였으니 마을 사람들이 관하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또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 씨는 살인죄로 귀양을 보낸다. 유모는 공범으로 태형에 처한다. 판결이 내려지자 윤 씨 부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끌려나가며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모도 형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무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복수가 이루어졌지만 가슴은 허했고 어머니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으니 씁쓸할 뿐이었습니다. 관아 밖으로 나오는데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최대감이었습니다. 무지는 그를 알아봤습니다. 며칠 전 사냥터에서 봤던 사람이었고 머슴으로 일하며 지켜봤던 사람이었으니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최대감은 달라 보였습니다. 무너진 듯했고 눈에 눈물이 가득했으며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씩 다가오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진아, 내 아들. 내가 내 아들이구나. 최대감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무진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고 표정도 변하지 않았으며 차갑게 최대감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홍주를 지키지 못했다. 너를 지키지 못했다. 최대감이 울며 말하더니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무진에게 절을 하려 했고 용서를 빌려 했으며 아들로 인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최대감의 팔을 잡아 세웠습니다. 절은 마십시오. 무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대감은 무진의 눈을 보았는데 얼음처럼 차가웠고 용서가 없었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진아, 나는 정말 몰랐다. 윤 씨가 그런 짓을 할 줄은. 알았더라면 막았을 것이다. 최대감이 변명했지만 무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다고요? 아닙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무진의 말에 최대감은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무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그날 밤 대감께서는 의심하셨을 겁니다. 윤 씨 부인이 무언가 했다는 것을 눈치채셨겠지요. 하지만 묻지 않으셨습니다. 알고 싶지 않으셨고 알면 책임을 져야 했으니 침묵하신 겁니다. 무진의 말에 최대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윤 씨의 눈빛을 보고 알았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하지만 겁이 났습니다. 윤 씨 집안의 힘이 무서웠고 진실을 알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았으니 외면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차가운 흘 속에서 제게 체온을 나눠줄 때 대감께서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진이 물었습니다. 최대감은 고개를 떨구었는데 대답할 수 없었고 부끄러웠으며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셨고 윤 씨 부인 옆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셨지요. 어머니와 저를 버리고 안위를 택하셨습니다. 무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최대감은 울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으며
자신이 비겁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아들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최 씨 가문의 도련님이 아닙니다. 저는 홍주의 아들 무진입니다. 무진이 말하며 품에서 옷가락지를 꺼냈습니다. 두 조각을 합쳐 놓은 것이었는데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본래 하나였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진은 그것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쥐고 계셨던 것이고 저를 살리기 위해 남겨주신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 필요 없습니다. 무진이 말하며 옷가락지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돌바닥에 부딪히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깨진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빛을 잃었으며 먼지처럼 흩날렸습니다. 이것으로 최 씨 가문과의 인연도 끊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무진이 말하며 돌아섰습니다. 최대감이 손을 뻗었지만 무진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걸어갔고 최대감은 무너져 내리며 깨진 옷가락지 조각을 주우려 했지만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무진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묻힌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혔다고 말씀드려야 했고 이제 편히 쉬셔도 된다고 말씀드려야 했으니 무진은 묵묵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길은 멀고 험했지만 무진은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빛을 따라 걸었고 새벽녘에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돌무덤이 있었습니다. 스님이 쌓아놓으신 것이었는데 이끼가 끼어 있었고 세월이 느껴졌으며 무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무진이 왔습니다. 무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실을 밝혔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자들이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셔도 됩니다. 무진이 말하며 저를 올렸습니다. 이마를 땅에 대고 울었는데 평생 보지 못한 어머니였지만 사랑했고 그리워했으며 감사했습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바쳐 자신을 살렸다는 것을, 마지막 온기를 나눠주셨다는 것을, 그 사랑으로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홍주의 아들 무진으로 살겠습니다. 부디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무진이 맹세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렸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으며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무진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는데 어머니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보고 계실 것 같았고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았으며 무진도 웃었습니다. 무진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지내기로 했고 작은 움막을 짓기 시작했으며 매일 무덤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최 씨 가문도 버렸고 재산도 필요 없었으며 그저 어머니 곁에서 조용히 살기로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무진은 산에서 혼자 살았는데 가끔 마을에 내려가 품을 팔았고 약초를 캐서 팔았으며 소박하게 지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함께 계셨고 스님이 가끔 찾아오셨으며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날 무진은 무덤 앞에 꽃을 심었습니다. 들국화였는데 어머니가 좋아하셨다던 꽃이었고 사계절 피어나는 꽃이었으며 무진은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꽃이 피어났습니다. 노랗고 예뻤고 바람에 흔들렸으며 무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꽃이 피었습니다. 예쁘지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비단 이불을 덮고도 자식을 지키지 못한 아비가 있었고 차가운 흘 속에서도
자식을 품어 살려는 어미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모란 핏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아이에게 얼마나 따뜻한 품을 내어주고 계십니까?